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정치 보복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공작들이 드러나자 보수 인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촉구합니다. 악순환을 끊어달라. 이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우선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정치 탄압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자신이 당했던 탄압에 대한 보복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런 보복의 악순환을 끊자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정치 탄압을 했다는 건가요? 광우병 집회로 정권이 코너에 몰리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잔인한 국가폭력을 휘두른 적은 있죠.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해서 그 국가폭력을 단죄하자는 게 어떻게 정치보복이 됩니까? 반복돼 왔던 악수단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권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잔인하게 휘두른 국가폭력의 역사죠. 그런 국가폭력이 드러난 후에도 그냥 두면 그게 범죄인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연휴가 이제 끝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연휴 끝나기 하루 전에 일종의 예행연습처럼 몸을 풀었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소개를. 실검일이 김은지라고 바꿔주세요, 앞으로. 아유,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실검일이 김은지로. 시사인 실검일이 한 지가 기억도 안 날 정도이기 때문에. 실검일이 김은지. 더 좋은 보도로 저희가 꼭. 출석이 있나요? 출근은 어땠어요? 기분이? 이거 출근이잖아요, 일종의. 네, 그래도 어제까지 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여유있게 다니는데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출근할 때 기분이 어땠냐고요? 네. 네, 다시 새벽 4시에 짙은 어둠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대화는 통으로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없는 대화를 잠깐 했고.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실소유주 논란을 겪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서 첫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은 이상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씨의 아들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의 해외법인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JTBC 어제자 보도인데요. 북경 다스를 비롯해서 4곳의 해외법인 대표가 이시영 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주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네,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 회사하고 무관한 거죠. 네,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해외법인의 대표를 차지해 가고 있다. 이런 뉴스죠. 예. 저게 벌써 한 달 넘게 계속 외롭게 이 다스를 다뤄왔는데, 드디어 JTBC에서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실 이 각도에서, 이 실소유주 의혹을 다룬 것은 처음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이 다스 회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주목받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140억을 포기했다면, 그랬다면, 이 BBK 사건 혹은 다스라는 회사가 정치 전면에 재등장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특검까지 했었고. 근데 이제 이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돈에 다시 대한, 한번 실소유주 논란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욕망이 다시 BBK도 소환하고 다스도 다시 주목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건데, 저희가 한 달 넘게 다룬 것은 이제 다스 내부의 문서 혹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폭로하면서 이제 계속 다뤘는데, 이 뉴스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실소유주 의혹을
다시 한번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예. 예, 특히 중국의 알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주주가 아들 대신에 이시영 씨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소유주 논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이 다 한 주도 없는데, 예.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 회사의 알짜 해외 법인들은 다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더 있어요. 이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 네, 큰형이죠. 예, 이명박 전 이상은 대통령의. 씨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회사를 나가고 있고, 예, 그리고 단 한 주도 없는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회사. 이 회사의 주요 직책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예. 뭐랄까요. 작년 말부터 진행된 건데, 회사를 접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의 법인에서도 이사로 이시영 씨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합작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인 대표가 몇몇 회사를 맡고 있긴 하지만요.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회사를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예, 사람의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본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네, 누구 것이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진짜 의사결정과는 결정권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스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왜 얘기해야 하는지도 계속 얘기해 왔는데, 단순히 진짜 회사 주인이 누구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주인이 5,000명, 1,000억대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또, 도곡동 땅이라고 하는, 예, 이 사건과 쭉 연결된 땅 주인이기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해왔는데, 왠지 대단의 막을 향해서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에 보도를 보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뉴스가 드디어, 예, JTBC에서 나왔습니다. 다수 실소유주 관련.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곧 본격화된다라는 한겨레 신문 오늘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당 사건에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NLL 대화록 무단 공개 등이 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무성 전 대표가 자신은 이 원본을 찌라시에서 봤다고. 네, 그런 주장을 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예. 토씨도 틀리지 않고 읽었는데. 네, 예. 선거 직전에요. 남북 정상이 만나서 두 사람이 한 대화를 그걸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찌라시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찌라시 작성자는 곧 국정원이죠. 네, 그래서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그 출처가 국정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요. 이 자명한 걸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다시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이걸 찌라시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줍니까? 그 당시 이 NLL 대화록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그 이후에도 알려지지 않은 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원래 대선 끝나고 나면 NLL 대화록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문제였는지 잘 안 알려지잖아요. 제가 이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원본을 확인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조작이 됐어요. 예. 어떻게 조작이 됐느냐. 원본에 비해서. 그 NLL 폭이라는 단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한 멘션입니다. 예, 발언인데 그 발언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NLL 단어라는 폭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그 발언자는 김정일 위원장이 한 발언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굴욕적으로 보고하였다.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건 어떻게 왜곡했냐면 당시 해주공단을 열어라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그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기는 군사 밀집 지역에서 안 된다. 오전 내내 그렇게 실갱을 하다가 오후에 다시 회담을 할 때 가능하다고 북한 쪽에서 뭐 검토를 했나 보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계관 동무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하시오.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거를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고했다고 바꾼 거예요. 이 NLL 관련, 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공개 왜 했겠어요? 당시 선거에 써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면 최소한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데 이걸 바꾼 다음에 NLL 포기했다고 공격하려고 만들어낸 이것도 정치 공작 사건이거든요. 이 관련자들은 크게 처벌해야 되죠. 공개도 문제지만 공개 자체를 넘어서서 그 안에 이런 단어들을 왜곡해서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2010년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뗄래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만들어내서. 심지어 당시 검찰은요, 오히려 거꾸로 참여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석회의록 폐기했다라는 혐의로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인데 그런 사람들을 기소했었거든요. 결국 무죄가 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일종의 괴롭히기를 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 검찰은 끝에서 이제 그걸 풀어주는 역할 정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하고 나서 실정법 위반이니까 김무성 대표가 찌라시 보고했다고 해명한 거를 그냥 받아들여 준 거죠. 찌라시를 무혐의 처리해서 찌라시에서 받겠거니 어떤 찌라시에서 이런 게 나옵니까? 검찰도 모르고 하지는 않았죠. 당시에 딱 한 명만 처벌받았었는데 정문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니까. 정치 생명 걸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약식 기소하려던 거를 법원에서 제지해서 재판받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습 과정에서. 이제 수습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수습이죠.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이 이제 이걸 공개를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도 그걸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남재선 국정원장이 이 정보 등급을 낮춘 다음에 이 NLL 문서를 야당 의원들에게 막 뿌립니다. 보라고. 그렇죠. 원래 2급 기밀 문서였는데 일반 문서로 재분리했었습니다. 스스로 낮춘 거예요. 등급을. 그런 다음에 야당 의원도 보라고. 왜냐하면 당신도 다 받자는 말을 하려고. 받잖느냐. 야당 의원들 당시 수정 거부를 했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NLL 문서 가지고 아직도 간혹 나오곤 하는데 실제 내용은 그랬다는 거. 정말 국가의 정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정말 사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아주 나쁜. 정말. NLL 공작이라고 할 수 있죠. 문서 공작. 거기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재수사한다는 거고요. 이제 그 NLL 이제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조작인 거죠. 완전히 대놓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되었던 정동준 씨에게 임시 이사장 자격도 없다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 씨가 지난해 1월 달에 재단 이사장 해임 결정에 반발해서 여전히 자신이 이사장이라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한 겁니다. 이분 소식이 오랜만에 들렸네요. 이 최순실 사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렇죠. 작년 9월에 한겨레가 첫 보도했었습니다. K스포츠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당시는 마사지 센터라고 보도가 됐어요. 최순실 씨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었죠.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한겨레에서 보도했었습니다. 그 단골 마사지 센터의 사장님이 어떻게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이 되느냐. 그걸 최순실 씨가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사건은.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이 정동준 씨라는 걸 찾아내는 과정도 뭐랄까요. 운입니다. 마사지 센터의 장이 K스포츠 재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 장이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막연하잖아요. 엄청나게 막연한데 최순실 씨가 거주하던 집 근처를 찾아봤더니 혹시나 하고 마사지 센터에 있었고 거기 마사지 센터의 사장님이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었고 동네에서 찾은 거예요. 네, 현장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한 10분만 가는 거리여서도 최순실 사태가 안 터졌습니다.
근데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혹시 하고 집 앞에 있는 센터를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사장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연입니까? 최순실 씨가 너무 게을러서 최순실 사태는 터졌다. 좀 멀리서 찾았으면 안 터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대목이 항상 웃깁니다.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인사가 한 말인데요. 밥 코코 공화당 상원외교위원장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 사이에 서로 엇갈리는 말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의견이 다른 건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의문이다.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적어도 이 코코 위원장과 주고받은 설전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예, 코코 위원장, 왜냐면은 주고받는 그 트윗 내용이 예를 들어서 백악관이 성인 돌봄센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어감이 잘 안 납니다. 성인 돌봄센터가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미국에서 말하는. 보통 알츠하이머나, 이제 경제적 약자층, 노년층이 이런 병에 걸렸거나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상황, 혹은 뭐 마약 중독 이후에 재활, 이런 거 해주는 복지시설이거든요. 백악관이 그런 복지시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트위터에 쓰기도 했습니다. 코코 위원장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 알츠하이머 걸린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비아냥인 거거든요. 백악관이 그 정도가 됐다고 제 앞가리를 못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돌봐주고 있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짱이 없다고, 배짱이 없다는 표현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정치인에게, 특히 남성 정치인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는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 서로, 이건 짜고 치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인데, 말하자면 서로 굉장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 예,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거꾸로 이제 국방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구하고 있는 거라고. 네,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국가 배드캅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의심합니다만 약간은. 예. 상원 외교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공직에 있긴 하지만 세포는 아니니까요. 예. 정부 내에 행정부 내에 있지 않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다루고 넘어갈 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예. 네, 뉴스 하나 더 하신다고 하셔서요. 네, 짧은 거 하나 더. 네, 짧은 거 하나 더 뭘 하면 좋을까 지금 갑자기 뒤집어 맨 있습니다. 마지막에 홍준표 대표. 아, 네.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어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이 정치 사찰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근거가 자신의 수행 비서의 통신 기록 조회입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 조회 같은 경우에 총 6건이었는데요. 그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4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본인 번호가 아니라 수행비서 번호라는 거잖아요. 예. 본인은 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어제 주장했는데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행비서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수행비서에 대한 사찰이 자기에 대한 사찰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데 본인 전화 쓰십니다. 대표님 저랑 통화하신 번호는 뭡니까 그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결국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정치 사찰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위해서 한 건데 6번 중 4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것이고 나머지 2번은 이제 보니까 8월에 서울중앙지검하고 육군본부에서 했더라고요. 예. 통신 자료 조회 자체는 도청을 했다, 사찰을 했다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도 통보가 되고. 물론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 개인통신정보 조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쉽게 여겨서 그건 문제고 그거 자체로 따져야 될 일이긴 한데, 예. 이걸 끌어다가 야당 대표를 정치사찰 했다고 주장하는 건, 예. 너무 많이 나간 거죠. 불법적인 도청이나 사찰을 누가 통보를 해줍니까? 통신조회는 누구나 다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자,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6번, 본인이 정치 사찰 당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랜만에 자꾸 왜 손신호를 보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PD가 자꾸 팔을 휘두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추석 연휴 기간에 한미 양국이 FTA 개정 절차를 추진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했죠. 예. 특히 국민의당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당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석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국민의당만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연결했는데,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국민의당이 특별히 네. 특위를 따로 구성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다른 당이 아직 구성 안 한 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중요한 일입니다. 예, 중요한 일인데, 네, 네. 이렇게 그 추석 연휴 기간에 긴급하게 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저희는 예. 구성은 이미 했습니다. 아, 오래전에 했군요, 이미. 네, 이미 했고, 이제, 그동안, 이제 협상이, 잠깐 소강 상태에 있어서, 또 이걸 두고 보자 하다가,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에서, 예. 예,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어제, 이, 통상교섭본부의 실무자들을, 예, 불러서, 예. 그 내용을 이제 보고를 받았죠. 어제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고 저희도 들었는데, 네. 그 내용 중에 공개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월 4일 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예. 며칠 전에 갔겠죠. 가서, 미국 조야의 정보를 모은 결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미 FTA 폐기 명령이 단순한 엄포나 기만 전술이 아니라 예. 실체적이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지 않으면은 오히려 폐기할 명분을 주겠다. 그래서 재개정 협상을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의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우리나라에서 그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네. 만약에 한미 FTA가 종료됐을 때 그 시나리오 연구라는 것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한미 FTA가 만약에 폐기가 됐을 경우에 양쪽에 어떤 결과가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시나리오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다, 그런 협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 특히 문제가 있는 게 자동차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수출이 는 것이 이 FTA 협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됐고 또 미국 자동차에 한국에 대한 수출이 더 많아졌다. 이런 사실도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때 라이트하이저 그 USTR 대표가 동행하는데 그때 또 진전된 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얘기한 것은 사실은 뭐 본인의 대선 공약처럼 여러 차례 유세기관에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엄포가 아니라 실제 폐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우리 통상교섭본부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치인이 선거 때 공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지지층에 대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엄포가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는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지금 나프타도 지금 재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프타도 트럼프는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프타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50개 주와 그 밸류 체인이 이제 산업 어떤 생산에 있어서 밸류 체인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제 뭐 올해 23년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래서 폐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5년밖에 안 되고, 또 관련성이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한미 FTA는 좀 폐기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안 하면은 빌미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협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폐기를 할지도 모른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나가는 미치광이 전략. 예. 이런 전략에 대한 보도도 미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전략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워낙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엄프다 그리고 어떤 기만 전술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폐기 서한까지 작성을 하라고 했다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 트럼프는 지금 원래 출신이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능수능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한 우리 통상교섭본부의 전략은 어떤지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FTA 재협상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통상교섭본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 요청할 사항들? 이제 우선은 국회는 항상 정부를 감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견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 통상 분야는 유독 국회 감시를 피하려고 하는 분야입니다. 굉장히 비밀주의죠. 네네. MB 정부 때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도 통상 당국의 비밀주의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는 지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나 경제 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 FTA 특위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는 국민의 건강, 고용, 또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하니까 협상 내용이 공공성을 해치는지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마 국회 차원의 특위가 또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제시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라. 또 비밀주의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견의를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밀주의만으로 가지 않도록 국민의당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위원회를 일찍 구성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능력이 없어서 재협상을 못 막은 것인지, 아니면
재협상하기로 이면 합의를 하고도 국민을 속인 것인지 밝혀라. 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국민의당이 기본적으로 스탠스인 건가요? 그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라고 의원님도 보십니까?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재협상은 없다. 단언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에 보내는 사인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시도록 한 참모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실정이 너무 어둡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하신 말씀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책임 있는 지도자의 또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실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데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미치광이인 걸 사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데요. 예. 아니요. 제 얘기는 미리 그런 것을 미국의 사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협상이 없다가 아니라 FTA 재협상이 합의에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협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아무튼 뭔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이 미치광이인 거를 우리가 저는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고 예. 저는 상대방은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그런 사정을 파악을 했었어야죠. 미국의 이런 사정 그리고 이미 트럼프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뭔가 우리 나중에라도 일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한 번만 이 말씀 다시 드리면요. 재협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FTA 재협상이 없다가 아니라 FTA 재협상은 합의에 없었다라고 말했거든요. 다시 잘 찾아보시면 FTA 재협상을 했느냐. 그러니까 FTA 재협상이 합의했느냐라고 물으니까 FTA 재협상은 합의에 없었다. 합의 내용.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거하고 FTA 재협상이 없다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국내에 예. 보도되기는 국민들은 그렇게 있지를 않죠.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사도 찾아보시면 기사 제목도 한미 FTA 재협상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합의한 바가 없다고. 합의한 바는 없지만 합의한 바는 없죠. 합의한 바 없는데 상대방이 무조건 이렇게 폐기를 요구하는 것도 사과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비춰졌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통상에서 비밀주의를 일방적으로 유지하다가 이해 당사자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FTA 관련돼서도 국정감사에서 많이 등장하겠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13일 날이 통상 관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예. 그때 김현종 본부장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13일이면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석 의원이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는 러시아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요? 1년 전 오늘도 연결했던 분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까칠한 장관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1년 전 오늘 아, 그랬어요? 네, 북한 노동당 창건일 미사일 발사 있을 것 같냐고 했더니 10월 10일 오전 10시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 틀렸죠, 그때. 네, 장관님 하셨고 틀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1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똑같은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우선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게 북한 정권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까? 그 중요하죠.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대 명절, 예. 김일성 생일 4월 15일, 김정일 생일 2월 16일, 그 다음에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그 다음에 북한 정부 수립 기념일 9월 9일, 이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네. 순번으로 따진다면 김일성, 김정일 생일 다음에 노동당 창건일 세 번째는 될 거예요. 중요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이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준비 중이다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나라에도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10월 10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예. 네. 오늘도 역시 오전 10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견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히 지나가는 거 보면은 오늘은 넘기고 오히려 지금 10월 18일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하. 그날 전후에서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3일 날 예. 중국의 샤먼에서 브릭스 회의,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다음에 사우스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모이는 큰 잔치날 육체 핵실험 하지 않았어요. 9월 네. 3일 날. 중국의 큰 잔치입니다. 근데 10월 18일은 그보다 더 큰 잔치죠. 공산당 전당대회니까. 그날 전후에서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난데없이 지금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일한중 이 순서로 가겠지만, 그 방문을 때 일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거예요. 중국? 마음대로 해봐. 우리를 미국하고 손잡고 요즘 경제 제재 한다고 그러는데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그런 배짱이고, 그다음에 11월 초에 트럼프가 이렇게 동북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을 때 일을 벌려버리면 정말 참 난감하죠. 결국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쓰는데 아주 이골이 났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오늘보다는 다른 날을 택해서 소위 이 허실실법으로 뒤통수를 때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렇게 허실실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거나 또는 뒤집어서 행동해왔던 거는 항상 있어왔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은 북한만큼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인, 그런 의미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과거 북한이 받던 비슷한 성격의 주목을 도대체 저쪽에서 어떻게 뭘 말할 건지 예측이 안 되고.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발언은 북한에는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해서 또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가 있기는 있다고 보십니까? 워낙 이런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해와서 아예 이 발언의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한 가지가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군사적 옵션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경제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어저께 그랬나요?
그동안에 북핵 문제가 지금 2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수십억 달러를 줬다. 예, 실패했다. 뭐 이런. 그런데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의 대가로 미국이 돈 쓴 건 없습니다. 미국은 뭐 오히려 미국 돈 안 썼어요. 돈 하나도 안 썼어요. 들어갔으면 아마 그 우리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그 미국이 한 것처럼 얘기할 텐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시키면서 95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2015년 연말까지 남에서 북쪽으로 간 돈이 30억 달러나 됩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 30억 달러는 근데 사실 그 중에 현금은 10억 달러도 안 됩니다. 전부 현물이에요. 쌀과 비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밀가루라든지 인도적 지원 물자, 남쪽의 단체들이 보낸 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그렇게 합산을 해서 30억 달러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미국 돈은 안 썼어요. 미국 돈은 안 썼다. 예. 미국 돈 쓴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 요즘 돈 안 씁니다. 6.25 후에 우리한테 그 원조 문자 보낼 때는 미국 돈 썼지만은 요즘 뭐 북한한테 돈 안 써요. 근데 그 자기가 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경제적인 지원 30억 달러나 들어갔는데 핵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얘기로 갖다 붙이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경제 지원을 좀 막겠다. 그런 뜻으로 경제 지원이라기보다는 경제 그 봉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제재로 해석을 하시고, 장관님은 사실 평생 이제 대북 관련 일을 하셨고, 그리고 국제 외교를 들여다보셨는데, 그리고 대통령도 여러 번 직접 겪으셨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여러 번 지켜보셨는데,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도 오랫동안 관찰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시면 이전에 미국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다르고 뭐 미치광이 전략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전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질문이 참 이상한데, 아니, 본인이 진짜 전쟁을 믿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걸까요? 전쟁을 할 것처럼 굉장히 긴장을 조성해놓고, 그동안에 무기 팔아먹지 않았어요. 지난번. 그렇죠. 전 세계에 다 그랬죠. 그렇죠. 전 세계에 다 무기 파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을 할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는, 무기 파는 성동격서의 수단이지, 그 사람 전쟁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군요. 국방장관이 최근에 육군 간부들한테 그랬나요? 대통령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 옵션을 준비해 놔야 된다고 그러는데 준비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방장관이 그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 옵션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실토하는 일종의 반어법인데, 트럼프는 저는 전쟁 못 한다고 해요. 보통 장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꾼이 왜 전쟁합니까? 하긴 뭐 11월에 한중일을 순방한다는 거 보면, 전쟁을 일으킬 거면 뭐 11월에 올 리가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서 이제 전쟁 날 것 같은 보도를 워낙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 언론이 그랬죠. 보수 언론이. 보수 언론 중심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러면 대북 정책은 여전히 대화라고 보십니까? 지금 러시아 의원들한테 미사일 쏠 것처럼 얘기했다는 것도, 러시아한테 지금 미국 대화 또는 미국 중재,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러시아가 미국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었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전쟁 날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미국 간의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이 미국 대화를 중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고 뭐 중국은 일찍부터 그런 얘기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나는 좀 좀 의아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곧 다시 모시겠습니다. 정세 장관님. 김어준의 뉴스 공장. 여러 코너가 있지만 이 오프닝 시그널은 이 코너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핫뜨거.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이 노래를 언제 접하셨어요? 이 코너 시그널로 처음 접하셨어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하셨어요? 요 리듬의 하태는 이게 처음이죠. 이게 여기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있는 노래입니다. 아니, 노래는 있는 노래인데. 네, 어떤 리듬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하태,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오션 월드 할 때, 노래 말이에요. 해운대 갑이죠?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예, 해운대 갑, 지역구가. 연휴 기간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좀 뜨거운 데 갔다 왔어요. 물론 지역구에 한 4, 5일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 무렵에 뜨거운 나라 필리핀에 우리 해운대 구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쉬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주말에 이틀 조금 쉬긴 했지. 근데 놀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필리핀. 그래서 이제 필리핀 우리 자매결연 도시 시장님 예. 하고 이제 국회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예. 우리 지역 간 협력 얘기도 좀 하고. 협력 얘기를. 아, 실제로 예. 우리 이제 해운대 지역이 매립지라서 바다 간척. 예. 그쪽에도 뭐 간척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그 노하우 좀. 그 얘기는 한 30분 하고 나머지 놀다 오셨죠. 어쨌든 해운대 내려갔더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 근데 그 해운대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까지도 좀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 뉴스 공장 잘 듣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이게 힘내시라는 요지는 한국당 애들하고 놀지 말고 자강해라. 우리 잘 꿋꿋하게 개혁 보수 키워나가라. 이런 응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참, 제가 저분들 걱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우리 바른정당과 하태경 걱정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몇 명이나 됐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뉴스공장 듣는다고 한 사람 한 10명? 10명? 네, 저를 마주친 사람 중에. 그 중에서 다른 듣긴 듣는데 이제 아는 척 안 한 사람도 있긴 하겠죠. 아는 척 안 한 사람 이야기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반응은 어쨌든 싫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 사람이란 게 싫어도 만나면 또 반가워요, 그게. 어쨌든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른정당의 앞날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요새 뉴스가 연휴 기간에도 연일 나왔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 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빅 이슈인데, 저는 솔직히 그분들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냐면, 그분들이 이제 일단 그 전에 당대당 합당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권파가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당과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뭐 대충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 유승민 대표가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제가 도전하겠지만. 본인이 그럼 또다시 2등 하는 겁니까? 이번에 아무튼 최대한 제가 도전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은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합파가 좀 비겁한 게, 한국당 합당파가 비겁한 게 전당대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당권을 잡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을 합당으로 이끌려면. 근데 그런 노력을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출마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래요. 국민들 대다수도 한국당이랑 합당하라는 부분은 한 60대 중반 이상의 일부 층만 그렇고 중장년, 청년 압도적으로 합당 반대하고 있어요. 그분 여론조사는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 만나보면 알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여론조사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론조사 한 것도 있어요. 내일 신문에서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아직 발표 안 됐습니까? 한 달 전쯤에 발표됐어요. 한 달 전쯤. 그 여론조사 보면 합당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3당 합당이에요. 어떻게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 지지층은 사실 다르니까. 다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른정당, 한국당 합당하면
산술적으로 두 개 합치면 지금 20%가 넘잖아요. 예. 근데 이거 10%가 안 돼요. 합당해봐야. 예, 두 개 합쳐봐야. 그래서 아무튼 뭐 국민 여론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합당파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개별 탈당 내지는 집단 탈당밖에 없어요. 개별 탈당은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집단 탈당이죠. 집단 탈당이라고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 탈당의 시기예요. 시기 규모보다. 지금 어쨌든 통합파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이 한 4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3선 4명 나갔죠. 예. 그리고 이번에 통합파, 그러니까 소위, 자유한국당과 통합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이 4분 정도. 3선 의원 정도 되신 분들이죠. 숫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체로 명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도 13명 안 가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때 명분이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선도 탈당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단 탈당을 할 분들이 몇 분 될지 예. 지금도 보면 김영우 의원 혼자서만 예. 합당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그 4분 중에서도 나머지 분들은 아예 말을 안 하잖아요. 발언을 안 하고 계시죠. 안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황영철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황영철 의원은 사실은 첫 번째 이제, 탈당이 있었을 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탈당하지 않으신 분이고 그래서 소위 통합에 대한 그 의지는 원래 있던 분인데 그때는 명분이 없다고 되돌아온 건데 이번에는 명분이 있으면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기 포함된 의원 중에 한 분이 김용태 의원 아니십니까? 저희가 따로 인터뷰 시도해 보겠지만 첫 번째 탈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당시, 새누리당을 그리고 가장 강하게 새누리당의 어떤 비판을 해온 분인데, 이분이 통합 모임에 있었던 건 참, 무슨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는지. 합당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예. 문재인 정부의 그 문제가, 예. 친박보다 더 커지고 있다. 더 가지고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만들었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논리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예. 친박이 5년간 해왔던 것보다는 아무리 빨리 쌓아도 이제 그런 명분이 필요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짜 왜 그렇게 그렇게까지 강성으로 비판하는 분이 확 돌아섰을까? 실제 이유는 뭔가요? 설득력이 떨어지죠.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내부 회의할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피력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세게 이야기를 못 하고 있죠. 자기들도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제가 보더라도 우리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하는 걸 보면 이제 탄핵에 찬성한 한국당? 그러니까 한국당이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나 현안들에 대해서 한국당하고 실제로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당 내에서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노선은 똑같은데 박근혜 친박이 싫은 거죠. 전 대통령과 그 세력이 싫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고 보니까 한국당이랑 노선이 실제로 안 다르다. 예를 들어 뭐 핵무장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적폐청산 문제에 있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난 한국당하고 안 달라. 근데 당시에는 박근혜 탄핵 여기에 이견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는 뭐 탄핵도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주축인가요? 말하자면? 그분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인데 이제 이념적으로 한국당하고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분 한 분, 또 한 분은 지역구가 한국당 지지층이 유독 센. 그 대표적인 게 TK고 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경기 부분이죠. 북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죠. 그렇게 두 가지 부류다. 예. 김용태 의원은 두 가지 부류 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김용태 의원은 예를 들어 뭐 경제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본인 의정 활동할 때도 경제 분야에서 한국당과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본인 노선 여태까지 표방해온 노선이 그래요. 전혀 다른데 근데 문제는 친박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도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다음 주에 할 것만 같은 어떤 멘션이나 제스처가 나온 지도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로부터. 그래서 통합파도 네. 좀 복잡합니다. 한 색깔이 아니고 네. 그 안에 이제 조건부 통합파가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출당과 친박 몇 명이 같이 출당해야만 논의해 볼 수 있다가 있고, 그냥 묻지 마.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전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통합해야 된다. 조건 없이 무조건 통합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통합파도. 예, 그래서 거기도 단일 행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조건부 통합파는 몇 명이고 그건 따지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리저리 다 합쳐서 통합적으로 통합파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통합파, 적극적 통합파가 한 대여섯 분. 대여섯 분. 적극적인 자강파가 한 5, 6명. 나머지 약간 유보적인. 중간지대에 있고 한 명분을 중시하는 이런 합리적인 분들. 그러면 거의 10여 명이 유동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10여 명은 현실적인 걱정이 있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되는데 사당 체제로는 어쨌든 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강파들도 소위 내년 지방선거의 현실적 대책이 뭐냐, 다 죽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되긴 해요. 서로 이제 질문하는 거군요. 변한 게 없는데 왜 들어가냐, 이거 하나 하고, 이쪽에서는,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 죽자는 거냐, 우리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자강파에 다 죽자는 거냐에 대한 답변은 자강파는 뭐라고 답합니까? 내부에 있는. 그래서 저는 통합파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일단. 오히려. 왜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 직전에 한 2월 정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뭘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전략을 다 준비를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판을 짜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내년 1, 2월경에 나가는 경우.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야 있는 사람 중심으로 오히려 다시 재편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라도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만들어보고. 근데 지금은 전략 전술 합의할 때마다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나가주는 게 자강파, 통합파는 현실적으로 시기와 방법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심정적으로는 헤어졌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당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도 모양이 빠지니까 국민의당에도 좀 혁신적인 사람, 그리고 한국당에도 그나마 합리적인 사람, 이 해체 모여 하자.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헤어졌다.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다수파에게 따라주겠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니까 이렇게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하면은 아마 다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몇 명은 지금 안 가면 안 되는, 이미 거의 공개적으로 통합 이야기 한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통합파를 어쩌다 보니 대표하게 됐다고 표현한 이유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주도해서 이 움직임을 끌고 나가는 모양새는 아니니까, 뒤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자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결정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매우 중요한 편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중요하지 않죠, 사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리더십 떨어졌습니까? 아니, 김무성 대표도 되게 이제 입지가 좁아진 게, 한국당 내에서 안 받을 사람, 죽어도 안 받을 사람, 몇 명을 고르라 그러면, 그 3명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유승민, 하태경, 김무성, 정도를 꼽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홍 지사랑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 많이 올라갔네요. 예전에 오던가 말던가 아니었어요? 예, 예전에는 무다가 오면 받아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받아주는. 거기에 김무성 대표도 있습니까? 전 대표도? 그 안에 친박들이 이제 싫어하죠. 그리고 한국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어원 중에 하나가 유승민, 김무성 둘이었어요, 원래는. 거기에 지금 제가 꼽살이 지금 껴있는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당대당 통합 이게 아니면 탈당해서 가더라도 안 받을 가능성이 많죠. 무소속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려할 될 수도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할 경우에 저쪽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애매한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 움직임을 주도할 수도 없고 입지도 좁아진 상태다. 그렇죠. 주도하기가 어렵죠. 그럼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두 분 다 전이긴 하지만 두 분이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큰 딜을 했다. 이렇게 된다. 그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은 아까 이야기한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 계획이 뭐냐.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어쨌든 정치인은 좋은 성적만 내면 되니까 지금 한국당이랑 이제 합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자기 지역구에 합당 안 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현실적 고민이 정치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당선될 수 있는 비전이 있다. 이러면은 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거죠.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올해를 넘기지 않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은? 저는 뭐 전당대회 전에 끝내는 게 그래야 전당대회 지도부 구성해서 힘있게 쭉 나가는 거지. 전당대회를 따지면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명분이 없어서 또 아마 못 나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정치에 명분이 없을 때는 보통 무슨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뭐가 준비되고 있는지는. 자유한국당 사정은 어떻습니까? 한국당은 거기도 지금 속 편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 한번 전화 통화 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어제 홍 대표 그 이야기 듣고 좀 본인 전화번호 없다는 이야기. 네, 본인 전화. 제가 전화번호 알고 그 통화도 물론 이제 당 대표 되기 전이지만 예. 통화도 뭐 여러 번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자기 는 전화가 없고 수행 비서 전화를 쓴다. 네. 그 이야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여기 공개하실 겁니까? 사실이 아니긴 한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랄까요, 이렇게 순탄치만은 안 나보더라고요, 속사정이. 아무래도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출당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의원들 예. 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꼼수로 내는 게 그 당협위원장을 다 사퇴하자. 전국 다요? 전국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로 복당하는 사람들 자리를 만들자. 당협위원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 이것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그러니까 탈당한 분들 지역 말고 전체 다 하자. 그렇죠. 전체 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니 내가 왜 내놔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은 바른정당 사람들 이제 데려오는 명분이 문재인 정말 나쁜 놈이야. 이걸 계속 부각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바를 하는 거지. 어제도 보니까 뭐 홍준표 대표 통신조회. 내가 통신조회 알아보니까 감청도 아니고. 맞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본인 전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명분 만들어가지고. 가입자 누군가 알아보는 건데, 그게 보통은. 그러니까 자기 정보더라고요. 자기 정보. 자기 정보 알아보고, 개인정보, 이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 정도 알아보는 건데, 그것도 본인 번호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사찰.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하니까, 제가 홍 대표를 비판 안 할 수가 없죠. 문재인을 비판하더라도 조금 수준 있게, 격이 있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본인은 수준 있게 격 있게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못하고 있다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때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하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그러면 소위, 친박 혹은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산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가 힘든 내부 사정 혹은 지지층. 그것도 아마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태블릿. 이게 대한 제주인 게 애국당. 아니다. 제주인 게 아니더라. 애국당 증언 있고 나서 김진태 의원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어제부터 이제 발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김진태 의원은 친박이 아닌데 친박화 됐어요. 본인이 태극기 부대 이런 걸 거치고 나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또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도 좀 어려워지겠죠. 이 난관이 좀 조성이 되겠죠.
홍준표 대표는 출당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건데, 당내에 혹은 지지층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전대통령을 끌어안고 싶어 하는 지지층과 또 당내 인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홍 대표가 무슨 역사적 결단을 원래 대선 전에 했어야 돼요. 그때 친박 확실히 선을 긋고 나갔으면 지금 홍 대표가 어쨌든 개혁 보수의 깃발을 들더라도 뭐 안 어울리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뭐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나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한국당 해산을 목표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해산. 네, 뭐 쉽지는 않지만. 한국당 해산되기 전에 바른정당 해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산은 안 되지. 일부가 탈당할 뿐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왜 국정원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이 노벨상 취소 뭐 이런 작업을 했다 이런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 뭐 한마디로 천인공노할 일이죠. 이 자체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행이 된 것과 무관하게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국정원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애매한 게 이 국정원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이거 해보라고 제안한 건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뭐 국정원이 그냥 들은 입장인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애매한데 시민단체 중에 국정원한테 제안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특수한 커넥션이죠. 여기는 이미 커넥션이 있다고 알려진 단체죠. 예. 이미 알려진 단체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뭐 저는 MB까지 연결시키는 거 반대하지만 어쨌든 이게 아니 국정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면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려가 있고 그래서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이거는 사실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으로서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왜 BBK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까? 다스 얘기도 막 나오고. 예. 이쪽은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그땐 정치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 MB 대선할 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막 어쨌든 그 부분도 뭐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혹시 BBK나 뭐 다스나 기타 등등 주가 조작이나 이 일련의 사건들 쭉 이어진 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궁금증은 없으셨어요? 혹시? 있죠. 물론 궁금한 점은 있는데 저도 용량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뭐가 특히 궁금하셨는지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거꾸로. 그 부분 관심이 많으셨죠. 네. 관심이 앞으로 생기시면. 예, 제가 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사안이거든요. 질문할 게 별로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요 이야기는 현역 정치인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BBK 이야기. 그죠. 오래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MB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역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MB 측에서도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서로 공개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좀 그거 같아요. MB 정부 국정원만 정치 사찰을 했느냐. MB 정부 국정원도 정치 사찰을 했지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했다. 국정원의 관행이었다. 정권 안보에 충성하는. 근데 MB 때 심하게 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서로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아니, 노무현 정부 때도 실제로 그런 식의 정치적 사찰과 정치적 어떤 탄압과 혹은 폭력이, 국가폭력이 있었으면, 그거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 문제는, 제 요지는 뭐냐면.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국정원 개혁이잖아요. 근데, MB를 구속시키면 국정원 개혁이 잘 되고, MB를 구속 안 시키면 국정원 개혁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정원은 대통령의 손발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개혁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이 있으면 그것도 묻히는 물론 있으면 해야 되는데 자꾸 연기만 피우고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직접적인 관련 증거는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안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그렇지 MB 자꾸 구속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법보다 정치가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얼굴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최대한 정치권에서는 신중하게 하자. 일반 민간인들이 화가 나면 뭔 이야기 못해요. 근데 아무튼 어제도 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MB 구속해야 된다. DJ 나오니까.
그 뭐 DJ 지금 뭐 그 나온 거 자체가 실행이 됐는지 진상규명이 전혀 안 됐는데 바로 정치화시키거든요. 네. 이런 게 제가 볼 때 구태정치라는 거죠. 알겠고요. 만약에 나오면 저도 MB한테 한마디 할 겁니다. 네. 직접 장기가 나오면. 근데 나오기 전까지 하태는 최대한 신중하겠다. 그 입장은 그게 충분히 국가에 대한 예의다.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 정치적 공방 말고 BBK나 다스는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뭐 그 부분은 그쪽에서 뭐가 나오면은 바로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근데 100마디 정도 하실 내용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염색 얘기를 자꾸 묻는 분들이 많네요. 염색체? 아니, 머리 염색. 염색. 머리 염색 마지막으로 저희가 걸었던 게 뭐였죠, 그때? 이러면 염색하는 걸로 하자고. 그때 그거였죠.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불공정한 게임인 게. 네. 그때 뭐였죠? 박근혜 정부 때도 네. 뭐 댓글 이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 MB 정부 때뿐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내가 염색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공정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내가 염색을 하고. 안 나오면은 우리 이 김원준 공장장이 하기로 했는데 시한을 정해야 이게 몇 개월 내로 안 나오면 한다. 그렇지. 왜냐하면 계속 안 나오면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그럼 6개월로 하죠. 6개월. 네. 지금부터 6개월이면. 6개월 이내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댓글 공장이 있었다고 나오면 염색을 하시고 6개월 이내 7개월째 나오면 소용없고 오늘부터 6개월. 네, 오늘부터 6개월 이내에 나오면 그거는 페어한 게임이네요.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긴 휴가 끝에 했더니 서로 입이 잘 안 열리네요.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상의 시사 아이돌 고깃빛깔 김호준. 칼 폴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있는 연구소입니다. 무려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열흘 만에 하니까 또 이름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군요. 칼 폴라니. 네. 칼 폴라라니라고 왜 읽어지나 모르겠어요. 그러게. 칼 네, 폴라라니. 아까 그 상담 얘기 나오는데 보통 상담하면 헤어지라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보통 헤어지거나 이혼하라고 하거나 글쎄. 모든 답변이 똑같습니다. 막 부부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다 듣고 나서 이혼하세요. 그런데 화해하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상담을 보내시니. 네, 화해해달라고 화해를 누구 이름을 불러주면 화해할 것 같다고. 만약에 그렇게 불러줘서 화해할 것 같으면 제가 절대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죠. 자, 오늘 주제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무슨 주제냐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 예. 노벨 경제학상을 미국 시카고대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행동 경제학으로, 그리고 행동 경제학의 이론의 틀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노벨 경제학상의 의미, 그리고 행동 경제학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지금 해설해 주시겠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고급스러운 거야? 네. 먼저 THALER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이 나올 때 탈러라고 한 데도 있고 세일러라고 이렇게 발음한 것도 있는데 이분이 독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집안에서는 탈러라고 부를 것 같아요. 탈러.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서 커서 살아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세일러라고 부르니까 그냥 세일러라고 부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경제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봐주십시오. 경제를 그동안은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숫자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고 뭐 기타 등등의 전제하에 설명해 왔는데 그게 아니다. 네, 뭐 대체로 맞췄습니다. 대체로 맞았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합리적이란 rationa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극대화의 행동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두 가지 큰 가정인데 하나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하나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데 사실은 둘 다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 전체가 지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 인간이 과연 행동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느냐를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양쪽으로 다 본 분이 세일러 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동 경제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는데 약간
유사한 학문의 융합이라고 보는 게 예전에 이제 생물학, 진화하고 심리학하고 갖다 붙여가지고 심리학을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등장해서 꽤 지금도 대체로 맞습니다. 행동경제학이 이제 실험경제학 결합하면서 행동경제 사실 심리학하고 많이 결합돼 있고 나중에는 생물학하고도 결합하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행동경제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데 최근에는 심리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서 도대체 인간이 이기적인데 협동이라는 걸 왜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원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통찰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세일러 교수입니다. 경제학하고 심리학하고 이렇게 융합을 해내는 그런 틀을 마련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말하자면. 예, 그렇죠. 이분이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설명해낸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예전에는 경제학 관점에서만 설명했는데 이분이 그 행동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해낸 어떤 그 유명한 사례들.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이코노믹 퍼스펙티브스라는데 어나멀리라고 하는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걸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이딴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책의 번역을 승자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 이게 뭐냐면은 흔히 경매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경제학의 기본 이론은 뭐냐면 제일 돈을 기꺼이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물건이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가장 큰 액수를 낸 사람들이 이기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경제 전체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실제로 경매에서 이기고 나니까 망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인수합병할 때 경쟁하다 보면 너무 많이 돈을 주고 사서 그 회사를 인수해서 망한다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매 참여할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만 플레이를 할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앞으로 예상이익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배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 뭐 많이 나타납니다. 가령 프로야구. 에서 어떤 선수를 둘러싸고 막 A 구단하고 B 구단이 싸웠잖아요. 결국 아주 비싼 돈으로 싸웠는데 결국 망했다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MC들도 많을 텐데 김원준 선수의 경우는 횡재를 한 경우죠. 네, 싸게 크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그러면 이 행동경제학이 뭘 하는 학문인지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이 세일러 교수가 만든 실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독재자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독재자 게임 앞에 뭐가 있었냐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하늘에서 10,000원이 김어준 총수한테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네, 그냥 횡재한 거고 저도 봤어요. 이제 김어준 총수는 저한테 얼마 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10,000원을 공짜로 얻은 10,000원을? 예, 그 중에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면 저는 마음에 들면 예스하고 마음에 안 들면 노를 해요. 예스를 하면 예를 들어 3,000원을 제안하는데 예스하면 김어진 총수가 7,000원, 저는 3,000원. 옆에 있는, 그러니까 죽기는 제가 죽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보기만 했다는 거죠. 예, 보기만 했는데 이제 주는 게임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노를 하면 제로제라가 되고 하늘로 10,000원이 다시 올라가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 돈이지만 상대방한테 얼마를 줄 것인지. 예. 근데 그 결정을 상대방도 좋아해야 둘 다 하다못해 4,000원 주겠다고 내가 6,000원한테 가질 수 있는데 너무 조금 주면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노해보면 내 돈도 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 정도 내놓을 거냐. 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한테 얼마 주실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그거 아무 저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경제학에 상정하는 대로 A도 이기적이고 B도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상정하면 얼마가 답일까요? 5,000원씩 나눠야죠. 만약에 둘 다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면. 예, 대체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이건 정말 수백만 명이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4,000원에서 5,000원이 나옵니다. 근데 경제학이 예측하는 답은 이론이에요. 이론? 예.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고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A가 이론을 제시했을 때 B는 예스하면 이론이고 노하면 제로죠. 그럼 이론이라도 얻기 위해서 예스할 것이다. 그렇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A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론을 제안하고. 근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이론을 못 먹더라도 상대가.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9,999원을 가지는 게 배가 아픈 거죠. 여기까지가 최후 통첩 게임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건 A도 자기 돈 다 날릴까봐 그렇게 주는 거다. 그건 A의 이기주의다. 결국은 이기주의다라고 설명하니까 세일러 교수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독재자 게임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럼 B는 노할 기회가 없어요. 오케이. 그 무조건 A가 주는 대로 그냥 받고 끝이에요. 그럼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실험했거든요. 그럼 빵원이겠죠.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2,000원에 3,000원 나옵니다. 아,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공짜 돈이니까, 남을 생각한다는 거. 공짜 돈이니까, 그래도 지켜본 사람이니 얼마나 아깝겠냐. 그래서 2,000원 정도 나눠준다는 거죠. 공짜 그렇죠. 돈이니까. 그러니까 남을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바운디드 셀프 인트레스트라고 이제 세일러 교수가 부르는데 제한된 이기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선호라는 게 발생하고 그래서 협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도 무한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한계를 스스로 거울 줄 안다. 그 안에서 네, 협동의 네. 여지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가끔 있죠. 예. 드물게. 그러니까 대체로 140을 끝까지 받으려고 했던. 예, 대체로 경제학과 학생들이 예. 경제학과 학생들하고 할 때는 아까 대체로 사람은 40에서 50 준다 그랬잖아요. 4%. 네. 이 사람들은 경제학생들은 30에서 40불 줘요. 오히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이 경제학과를 갔을지도 그런 모르고 사람이 경제학과 예, 그 갔을지도 실험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인간이 제한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얘기고 그다음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인간이 과연 레셔널하게 막 자기 이익을 끝까지 추구하느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체로 기준점을 정해놓고 자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타협한다. 예, 타협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소위 셀러 교수가 밝혀낸 사람이 그 끝간데 없이 이기적이거나 혹은 논리적으로만 행동하거나 혹은 뭐 수치에 따라서만 행동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지도 부족하다 인간은 제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그러니까 제한 의지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의지가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뭐 금연을 하겠다고 해놓고 금연 약속 못 지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나오는 직접적인 얘기는 옛날에 우리는 정기적금이라는 걸 어머니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에요. 정기적금 이자율도 낮은데 요새는 그거 딴 데다 자기가 쓰고 싶은데 써야지 그걸 이렇게 돈을 갖다 하나로 미리 정해놓으면 그거는 비효율적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관점에서는, 예. 정기적금이 내 행동을 제약해서 실제로 목표를 맞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나약한 의지를 그 주기적으로 강제하는 시스템이 보완해 주는 거군요. 이거를 정신적 계좌 오늘 신문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했던데 멘탈 어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돈이 1,000원이 있으면 200원은 어디다 쓰고 300원 어디다 쓰고 이걸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론의 가치는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나한테 만족을 많이 주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예. 사람 안 그렇다는 효용을 거예요. 극대화하는 거였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저금을 하는 사람이 신용카드 빚이 많아요. 사실은 신용카드의 빚이 훨씬 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하지 이 말아야 저금을 되는데. 가지고 갚아버리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 네. 두 개를 나눠놔요. 왜 나눠놓을 거야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재밌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해지는 느낌이 막 들고 있어요. 네. 정태수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라는 혐의로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인데 그런 사람들을 기소했었거든요. 결국 무죄가 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일종의 괴롭히기를 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 검찰은 끝에서 이제 그걸 풀어주는 역할 정도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하고 나서 실정법 위반이니까 김무성 대표가 찌라시 보고했다고 해명한 거를 그냥 받아들여 준 거죠. 찌라시를 무혐의 처리해서 찌라시에서 받겠거니 어떤 찌라시에서 이런 게 나옵니까? 검찰도 모르고 하지는 않았죠. 당시에 딱 한 명만 처벌받았었는데 정문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최초로 그런데 공개한 사람이니까. 예, 정치 생명 걸겠다고 했었는데 네. 그것도 약식 기소하려던 거를 법원에서 제지해서 재판받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습 과정에서. 이제 수습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수습이죠.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정원이 이제 이걸 공개를 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도 그걸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남재선 국정원장이 이 정보 등급을 낮춘 다음에 이 얘네를 문서를 야당 의원들에게 막 뿌립니다. 예, 보라고. 그렇죠. 원래 2급 기밀 문서였는데 일반 문서로 재분류했었습니다. 스스로 낮춘 거예요. 등급을. 그런 다음에 야당 의원도 보라고. 왜냐하면 당신들도 다 받자는 말을 하려고. 받자느냐. 야당 의원들 당시 수정 거부를 했죠. 예. 나쁜 사람들입니다. 얘네를 문서 가지고 아직도 간혹 나오곤 하는데 실제 내용은 그랬다는 거. 예. 예, 정말 국가의 정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정말 사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이용해 먹었던 예. 네. 아주 나쁜. 예, 정말.
NLL 공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문서 공작. 예, 거기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재수사한다는 거고요. 이제 그 NLL 이제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조작인 거죠. 완전히 대놓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되었던 정동준 씨에게 임시 이사장 자격도 없다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 씨가 지난해 1월 달에 재단 이사장 해임 결정에 반발해서 여전히 자신이 이사장이라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한 겁니다. 이분 소식이 오랜만에 들렸네요. 예. 이 최순실 사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렇죠. 작년 9월에 한겨레가 첫 보도했었습니다. 예. K스포츠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당시는 마사지 센터라고 보도가 됐어요. 예, 최순실 씨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었죠. 예, 그렇게 보도가 되면서 한겨레에서 보도했었습니다. 그 단골 마사지 센터의 사장님이 어떻게 K스포츠 재단이 이사장이 되느냐. 그걸 최순실 씨가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 사건은.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이 정동준 씨라는 걸 찾아내는 과정도 뭐랄까요. 운입니다. 예. 마사지 센터의 장이, K스포츠 재단,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 장이,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막연하잖아요. 엄청나게 막연한데, 최순실 씨가 거주하던 집 근처를 찾아봤더니, 혹시나 하고, 마사지 센터에 있었고, 거기 마사지 센터의 사장님이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실제로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었고, 동네에서 찾은 거예요. 네, 현장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한 10분만 가는 거리여서도, 최순실 사태가 안 터졌습니다. 근데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혹시 하고 집 앞에 있는 센터를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사장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연입니까? 최순실 씨가 너무 게을러서, 예, 최순실 사태는 터졌다. 좀 멀리서 찾았으면 안 터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대목이 항상 웃깁니다. 예,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다음 뉴스는요?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인사가 한 말인데요. 밥 코코 공화당 상원외교위원장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 사이에 서로 엇갈리는 말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의견이 다른 건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의문이다.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적어도 이 코코 위원장과 주고받은 설전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예, 코코 위원장 왜냐면은 주고받는 그 트윗 내용이 예를 들어서 백악관이 성인 돌봄센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어감이 잘 안 옵니다. 성인 돌봄센터가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미국에서 말하는 보통 알츠하이머나 이제 경제적 약자층, 노년층이 이런 병에 걸렸거나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상황, 혹은 뭐 씨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회사를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단 한 주도 없는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회사, 이 회사의 주요 직책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예, 뭐랄까요? 작년 말부터 진행된 건데 회사를 접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의 법인에서도 이사로 이시영 씨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합작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인 대표가 몇몇 회사를 맡고 있긴 하지만요.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회사를 주식 한 주도 없는 예, 사람의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본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네, 누구 것이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진짜 의사결정관은 결정관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스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왜 얘기해야 하는지도 계속 얘기해 왔는데, 단순히 진짜 회사 주인이 누구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주인이 5,000명, 1,000억대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또, 도곡동 땅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쭉 연결된 땅 주인이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해왔는데, 왠지 대단의 막을 향해서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에 보도를 보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뉴스가 드디어 JTBC에서 나왔습니다. 다수 실소유주 관련.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곧 본격화된다라는 한겨레 신문 오늘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해당 사건에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NLL 대화록 무단 공개 등이 있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김무성 전 대표가 자신은 이 원본을 찌라시에서 봤다고. 네, 그런 주장을 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토씨도 틀리지 않고 읽었는데. 네, 선거 직전에요. 남북 정상이 만나서 두 사람이 한 대화를 그걸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찌라시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찌라시 작성자는 곧 국정원이죠. 네, 그래서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그 출처가 국정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요. 이 자명한 걸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다시 문제 삼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이걸 찌라시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 줍니까? 그 당시 이 NLL 대화록 관련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그 이후에도 알려지지 않은 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원래 대선 끝나고 나면 NLL 대화록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문제였는지 잘 안 알려지잖아요. 제가 이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원본을 확인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조작이 됐어요. 어떻게 조작이 됐느냐. 원본에 비해서. 그 NLL 폭이라는 단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한 멘션입니다. 발언인데 그 발언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NLL 단어라는 폭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그 발언자는 김정일 위원장이 한 발언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보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굴욕적으로 보고하였다. 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건 어떻게 왜곡했냐면 당시 해주공단을 열어라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그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기는 군사 밀집 지역에서 안 된다. 오전 내내 그렇게 실갱을 하다가 오후에 다시 회담을 할 때 그 가능하다고 북한 쪽에서 뭐 검토를 했나 보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계관 동무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하시오.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거를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고했다고 바꾼 거예요. 이 NLL 관련, 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공개 왜 했겠어요? 당시 선거에 써먹으려고 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면 최소한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데 이걸 바꾼 다음에 NLL 포기했다고 공격하려고 만들어낸 이것도 정치 공작 사건이거든요. 이 관련자들은 크게 처벌해야 되죠. 공개도 문제지만 공개 자체를 넘어서서 그 안에 이런 단어들을 왜곡해서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2010년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만들어내서. 심지어 당시 검찰은요 오히려 거꾸로 참여정부 인사들을 기소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석행위록 폐기했다라.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정치 보복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공작들이 드러나자 보수 인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촉구합니다. 악순환을 끊어달라. 이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우선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정치 탄압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자신이 당했던 탄압에 대한 보복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런 보복의 악순환을 끊자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정치 탄압을 했다는 건가요? 광우병 집회로 정권이 코너에 몰리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잔인한 국가폭력을 휘두른 적은 있죠.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해서 그 국가폭력을 단죄하자는 게 어떻게 정치보복이 됩니까? 반복돼 왔던 악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권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잔인하게 휘두른 국가폭력의 역사죠. 그런 국가폭력이 드러난 후에도 그냥 두면 그게 범죄인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연휴가 이제 끝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연휴 끝나기 하루 전에 일종의 예행 연습처럼 몸을 풀었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소개를. 실검일이 김은지라고 바꿔주세요, 앞으로. 아유,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실검일이 김은지로. 시사인 실검일이 한 지가 기억도 안 날 정도이기 때문에. 실검일이 김은지. 더 좋은 보도로 저희가 꼭. 출석이 있나요? 출근은 어땠어요? 기분이? 이거 출근이잖아요, 일종의. 네, 그래도 어제까지 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여유있게 다니는데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출근할 때 기분이 어땠냐고요? 네. 네, 다시 이 새벽 4시에 짙은 어둠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대화는 통으로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없는 대화를 잠깐 했고.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실소유주 논란을 겪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서 첫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은 이상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씨의 아들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의 해외법인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JTBC 어제자 보도인데요. 북경 다스를 비롯해서 4곳의 해외법인 대표가 이시영 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주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네,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 회사하고 무관한 거죠. 네,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해외법인의 대표를 차지해 가고 있다. 이런 뉴스죠. 예. 저게 뭐, 벌써 한 달 넘게 계속 외롭게 이 다스를 다뤄왔는데, 드디어 JTBC에서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실 이 각도에서, 이 실소유주 의혹을 다룬 것은 처음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이 다스 회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주목받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140억을 포기했다면, 그랬다면, 이 BBK 사건 혹은 뭐 다스라는 회사가 정치 전면에 재등장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특검까지 했었고. 근데 이제 이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돈에 다시 대한, 한번 실소유주 논란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욕망이 다시 BBK도 소환하고, 다스도 다시 주목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건데, 저희가 한 달 넘게 다룬 것은 이제 다스 내부의 문서, 혹은 뭐,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폭로하면서 이제 계속 다뤘는데, 이 뉴스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실소유주 의혹을 다시 한번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예, 특히 중국의 알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주주가 아들 대신에 이시영 씨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소유주 논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다 한 주도 없는데,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 회사의 알짜 해외 법인들은 다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더 있어요. 이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 네, 큰형이죠. 이명박. 마약 중독 이후에 재활, 이런 거 해주는 복지시설이거든요. 백악관이 그런 복지시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트위터에 쓰기도 했습니다. 코코 위원장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 알츠하이머 걸린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비아냥인 거거든요. 백악관이 그 정도가 됐다고 제 앞가리를 못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돌봐주고 있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짱이 없다고, 예. 배짱이 없다는 표현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정치인에게, 특히 남성 정치인에게. 짜고 치는 고스도 모르는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 서로, 이건 짜고 치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인데, 말하자면 서로 굉장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 예,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그리고 거꾸로 이제 국방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구하고 있는 거라고. 네, 예.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하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국가 배드캅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의심합니다만 약간은. 예. 상원 외교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공직에 있긴 하지만 스태프는 아니니까요. 예. 정부 내에 행정부 내에 있지 않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다루고 넘어갈 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예. 네, 뉴스 하나 더 하신다고 하셔서요. 네, 짧은 거 하나 더. 네, 짧은 거 하나 더 뭘 하면 좋을까 지금 갑자기 뒤지고 맨 있습니다. 마지막에 홍준표 대표. 아, 네. 홍준표 좀 대표의 해요. 발언이 어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이 정치 사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근거가 자신의 수행 비서의 통신 기록 조회입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 조회 같은 경우에 총 6건이었는데요. 그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들이 4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본인 번호가 아니라 수행비서 번호라는 거잖아요. 예. 본인은 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어제 주장했는데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행비서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수행비서에 대한 사찰이 자기에 대한 사찰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데 본인 전화 쓰십니다. 대표님 저랑 통화하신 번호는 뭡니까 그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결국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정치 사찰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위해서 한 건데 6번 중 4번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것이고 나머지 2번은 이제 보니까 8월에 서울중앙지검하고 육군본부에서 했더라고요. 예. 통신 자료 조회 자체는 도청을 했다, 사찰을 했다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도 통보가 되고. 물론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 개인통신정보 조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쉽게 여겨서 그건 문제고 그거 자체로 따져야 될 일이긴 한데, 예. 이걸 끌어다가 야당 대표를 정치사찰 했다고 주장하는 건, 예. 너무 많이 나간 거죠. 불법적인 도청이나 사찰을 누가 통보를 해줍니까? 통신조회는 누구나 다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자,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6번, 본인이 정치 사찰 당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랜만에, 자꾸 왜 손신호를 보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PD가 자꾸 팔을 휘두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추석 연휴 기간에 한미 양국이 FTA 개정 절차를 추진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했죠. 예. 특히 국민의당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당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배숙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국민의당만 특위를 구성해서 저희가 연결했는데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국민의당이 특별히 특위를 따로 구성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다른 당이 아직 구성 안 한 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중요한 일입니다. 예, 중요한 일인데 네, 네. 이렇게 그 추석 연휴 기간에 긴급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저희는 예. 구성은 이미 했습니다. 아, 오래전에 했군요, 이미. 네, 이미 했고, 이제, 그동안, 이제 협상이, 잠깐 소강 상태에 있어서, 또 이걸 두고 보자 하다가,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에서 예.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 통상교섭본부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예. 그 내용을 이제 보고를 받았죠. 어제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고 저희도 들었는데, 네. 그 내용 중에 공개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월 4일 날 미국에 가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예. 며칠 전에 갔겠죠. 가서 미국 조야의 정보를 모은 결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미 FTA 폐기 명령이 단순한 엄포나 기만 전술이 아니라 예. 실체적이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지 않으면은 오히려 폐기할 명분을 주겠다. 그래서 재개정 협상을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의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우리나라에서 그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네. 만약에 한미 FTA가 종료됐을 때 그 시나리오 연구라는 것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만약에 폐기가 됐을 경우에 양쪽에 어떤 결과가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시나리오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다, 그런 협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 특히 문제가 남는 게 자동차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수출이 는 것이 이 FTA 협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됐고 또 미국 자동차에 한국에 대한 수출이 더 많아졌다, 이런 사실도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때 라이트하이저 그 USTR 대표가 동행하는데 그때 또 진전된 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얘기한 것은 사실은 뭐 본인의 대선 공약처럼 여러 차례 유세기관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엄포가 아니라 실제 폐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우리 통상교섭본부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치인이 선거 때 공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지지층에 대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엄포가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는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지금 나프타도 지금 재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프타도 트럼프는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프타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50개 주와 밸류 체인이 이제 산업 어떤 생산에 있어서 밸류 체인이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제 올해 23년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래서 폐기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5년밖에 안 되고, 또 관련성이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한미 FTA는 좀 폐기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안 하면은 빌미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폐기를 할지도 모른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나가는 미치광이 전략. 예. 이런 전략에 대한 보도도 미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전략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워낙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엄프다 그리고 어떤 기만 전술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폐기 서한까지 작성을 하라고 했다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 트럼프는 지금 원래 출신이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능수능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한